자, 연금의 현가계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보시면은 현재가 주어지죠. 그럼 뭐 아까 1년 말, 뭐 2년 말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 N은 연말, 자, 매년 말 이렇게 나오잖아. 그 매년 말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다. 매년 말 동일한 금액의 1,000만 원을 나는 임대료 수입을 받고 있어요. 매년 말 동일한 금액 1,000만 원을 임대료 수입으로 받고 있는데 난 매년 말 받기 싫다.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달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얼마? 그럼 1년 말에 1,000만 원 현재 얼마? 할인을 해야 되니까 1,000만 원보다 적어야겠죠. 할인하니까. 그럼 1,000만 원을 할인을 했더니 얼마 나오죠? 1 플러스 R. 할인율 R 1성. 1년이니까. 그러면 2년 말에 1,000만 원 얼마? 1,000만 원 1 플러스 RMS 제곱.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은 N년 말은 얼마? 우리는 또 1,000만 원인데 1 플러스 RMS N승. 기간이 N년이잖아요. 근데 만약 할인율이 5%라 하면 얼마? 0.05 들어가주면 되는 거죠. 할인율 주어지면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다 더해준다. 다 더해주는 것을 우리 뭐죠? 현재 일시불로 받는 총 금액인데 일시불로 받는 이 총 금액을 우리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연금의 현재 가치라고 해요. 연금의 현재 가치. 현재 일시불로 받는 총 금액입니다. 이걸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1,000만 원에 공통되는 숫자를 묶어내죠? 1 얼마? 우리는 공통되는 숫자 1,000만 원에 1 플러스 R의 1승분의 1 플러스 R의 제곱분의 1 이렇게 해서 얼마?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죠. 이때 요걸 뭐라고 한다? 자, 1,000만 원인데 일시불에 있어서 우리 관련해서 연금일 때 우리는 연금을 구할 때는 연금에 붙이고 현재 가치일 때는 현재 가치 개수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계산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금액 1,000만 원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하면 연금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시험 문제 이제 말로 딱 출제할 때 이렇게 출제하잖아요. 자, 매년 말 동일한 금액의 임대료 수입, 1,000만 원의 임대료 수입을 현재 일시불로 구하고자 할 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를 사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게 출제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겠죠, 항상. 자, 그러면은 이 수식은 얼마? 요 수식은 A, 요 금액이죠. 1,000만 원. 요걸 A라고 본다면은 A는 얼마? A는 양변에 뭘로 나눠줬죠? 연금의 1,000만 원을 A로 본다면은 연금의 미래가치인데 뭘로 연금의 미래가치가 아니라 연금의 현재 가치인데 뭘로 나눠줬죠?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로 나눠줬죠.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 현가 개수로 나눠줬어요. 이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저당상수라고 해요. 저당상수. 자, 그러면 저당상수인데 요거 두 개 곱하면 또 얼마? 1. 역수.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와 저당상수 역수. 작년에 또 보기로 출제를 했어요. 연금의 현재 가치 개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올해 시험에 계산 문제 중요하죠. 올해 시험에 계산 문제 출제를 요 수식에서 하는데 이때 요 A가 뭐다? A를 우리는 대출을 받았을 때 매기간 갚아나가는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원리금 뭐다? 상환액인데 이때 연금의 현재 가치, 현재 일시불로 받는 거죠. 현재 주택융자금은 여러분 현재 일시불로 한꺼번에 대출 받잖아요.
이건 주택융자금이 뭐다? 대출금이죠. 이 대출금에 뭐를 곱해주면?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은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무슨 방식? 이때는 대출 받을 때 우리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걸 우리는 뒤에서 약어로 CPM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29회 시험에는 뭘로 나오는지, 26회는요 원리금으로 출제했어요. 26회. 29회는요 이걸 원금으로 출제했어. 또 말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원금이 아니라 뭐다? 원리금이에요. 요 수식, 지금 요 수식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요 수식 있죠? 요 수식은 시험 문제 올해 반드시 출제가 되는 수식입니다. 올해. 하여튼 꼭 암기해놔야 돼요. 예? 올해 진짜 내거든요. 계산 문제에 걸리든 어느 뭐에 걸리든 하여튼 걸리긴 걸려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 수식. 자, 102페이지로 오시면은 거기에 상환조견표죠. 자, 여러분 그 103페이지 그 위에 표 있죠? 그게 상환조견표예요. 대출 받으면 원금이자 갚아 나가는 그 표 있죠? 그 표가 상환조견표예요. 그 표가 상환조견표가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거기 이제 잔금이 나와죠. 102페이지 보면 잔금은 뭐냐 하면요 미상환된 원금이에요. 자, 여러분 대출 받으면요 중도주택을 처분할 때 돈 갚은 돈은 빼고 미상환된 원금을 우리 뭐라고 한다? 잔금. 근데 이게요 출제 유형마다 달라요. 잔금 출제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미상환, 우리가 대출 잔액으로 출제하신 분도 있고, 대출 잔액 또는 저당 잔액으로 출제하신 분도 있고, 미상환된 원금으로 출제하신 분도 있고, 융자, 잔고로 출제하신 분도 있어요. 이 용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볼 때마다 요거 용어 해석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26회와 29회 최근에 나올 때 요거 수식이 출제했었죠. 상환비율. 상환비율은 뭐죠? 대출금 중에서 여러분 주택을 대출받아서 5년 후에 중도 처분을 했을 때 5년까지가 대출금 중에서 뭐 중도 처분하기까지 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환비율. 근데 시험 문제는 상환비율이 용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뭐가 어려운 용어예요? 이게 어렵지. 잔금비율이 용어가 어려운 거예요. 잔금비율. 잔금비율은 또 대출금 중에서 뭐가 차지한다?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 여러분 미상환된 원금을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할까? 잔금. 미상환된 원금을 잔금이라고 해요. 대출금 중에서 미상환된 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자, 대출금이 1억이다. 분모. 상환된 원금 3천. 미상환된 원금 7천. 합치면 얼마? 1억이죠. 그럼 분모 분자 1억이니까 얼마? 1. 요거 26회 때 1로 출제했고요. 29회 때 요거 0으로 출제했어. 0이 아니라는 거. 0이 아니라 뭐다? 1이다. 잔금 비율 구하는 거 하나 확인을 또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103페이지의 그림은 원리금 요거죠. 103페이지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그림인데, 그림에서 보듯이 첫 번째 달에 이자는 가장 많고 원금은 가장 낮아요.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자 지급액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곡선 만나는 점 있죠. 그 만나는 점 보시면요, 만기에 약 몇 분의 3분의 2,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반 50%가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무슨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그림을 하나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 이론감 또 한번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104페이지로 넘어오시면은 영업의 현금 흐름. 자, 시험 문제 작년에는 이론 하나 또 평가 이론의 수익환원법
가지고 계산까지 해서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를 한 건데, 요거는요 평가이론에서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수시고, 최근에 우리가 25회부터 30회까지 6년 동안 말로 이론으로 계속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산 문제보다는 말로, 그러니까 요 수식은 꼭 암기를 하고 다니셔야 될 수식이 106페이지, 104,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페이지 나오는 수식 3개가 뜨고 있는데 하여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본이득세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본이득세는 양도소득세 계산인데 요건 여러분 세법에 가서 배우는 거고, 요거는 계산 문제는 자본이득세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선은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자, 취득을 할 때는 뭐 갖고? 총 투자 금액, 총 투자 금액을 가지고 취득하는데, 총 투자 금액은 뭐죠? 내 돈, 자기 자본을 다른 말로 지분 투자액에다가, 지분 투자액에다가 뭐 남의 돈, 타인 자본,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에 뭐 대출을 받아서 우리는 총 투자 금액 가지고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하면 뭐를 해야 돼?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뭐를 해야 돼? 운영. 그럼 여러분 5년 보유하다가 처분한다. 그럼 5년 보유 기간 동안 운영에 따른 돈 다 구해야 돼. 그러니까 임대료 계산 몇 년? 1년 기준 계산이니까 5년 보유 몇 번 계산해야 돼? 5번. 5번 계산하는 동안 여러분 시간은 가요. 그럼 꼭 출제할 때는 꼭 시험에 붙여. 첫 해를 딱 붙여. 첫 해만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의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돼. 부동산 운영, 영업에 따른 뭐를 계산? 현금 흐름. 자, 운영, 영업에 따르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 이 수식은 매년 출제한다. 하여튼 무슨 수를 쓰든 남겨놔야 돼. 자, 우선 단위. 자, 여러분 시험 문제 1제곱미터로 출제할 수도 있고, 한 호로 출제할 수 있고, 한 실로 출제해서, 업무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실, 임대주택일 경우는 뭐 한 호, 토지일 경우는 뭐다? 1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 있거든요. 단위당 예상되는 항상 임대료 계산은 뭐죠? 연간. 그럼 시험 문제에 가끔 여러분이 틀리라고 월 임대료 200만 원 이렇게 내버려요. 그럼 월 하면은 몇 개월 곱해줘야 돼? 12개월 곱해주면 돼. 그래서 연간입니다. 연간 임대료에다가 뭐를 곱해줘? 임대 단위수.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 단위수가 40실이다. 그럼 이 40실을 100% 완전히 임대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100% 완전히 다 임대됐어요.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임대료 수입을 전문용어로 가능 총소득이라고 해. 거기 보면 가능 총소득. 총은 뭐죠? 총은 그로스예요. 총은 그로스 또는 조라고 하죠. 총은 가능 총소득, 가능 조소득. 거기에 포텐셜이라는 단어가 잠재라고도 번역해. 그래서 여러분 글 읽다 보면요, 가능이란 말 많이 나오는데, 가능 나오면 잠재라, 포텐셜이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우리는 가능 이런 거 번역 이렇게 하면 잠재 총소득 이렇게 번역하는데, 번역하신 분이 그렇게 또 출제위원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가능 총소득 또는 잠재 총소득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100% 완전히 임대되기 어렵죠.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서 새로 임차인 들어올 때 또 빌 수도 있잖아요. 공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실이 생길 수 있어요. 공실만 생길 수 있어요? 자, 요즘에 또 뭐가 있다? 돈 안 갚는 게 있지.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불량부채. 불량부채라고 또 하면 좋은데, 가끔 이것을 시험 문제에 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으로 또 말을 바꿔서 출제하게 돼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불량부채. 자, 그런데 문제는 영업의 현금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영업 외도 있어요. 이걸 기타 소득 또는 기타 수입이라고 해요. 기타 소득, 기타 수입인데 이건 영업 외입니다.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이거는 뭐다? 영업 외.
영업 외에 있어서의 수입. 뭐가 있어요? 우리 건물, 우리 여기 있는 건물도 뭐를 봐요? 여러분이 주차료 수입 받죠? 이건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의 수입이야. 주차료 수입. 또 지금은 많이 없는데 자판기, 우리도 있네. 자판기 수입. 이런 거. 대학교 가면 자판기 많이 있잖아요. 요 수입. 옛날에 대학교 가시면 여러분 커피 뽑아먹을 때 얼마 뽑았어요? 여러분 대학교 다닐 때 자판기 커피 뽑았을 때 안 다녀봤어요? 얼마 뽑았어요? 100원? 옛날 100원 안 했는가? 그럼 또 대학 다니는 시기가 다르네. 100원 뽑았는데 그게 각 단과대마다 있고 단과대 내에서도 과 앞에 뭐 다 있고 근데 거기서요 얼마나 많이 번 줄 아세요? 자판기에요. 그게 한 사람은 거의 뭐 떼제벌 됐어요. 돈 엄청 많이 남아요. 근데 그게 뭐 대학교 처음에는 대학교도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지. 누가 커피 그렇게 많이 마시는지 몰라. 그래서 어떻게 돼? 대학교 연간 얼마 계약을 맺어. 얼마 주기로 다 계약 맺는데 그렇게 많이 벌지 뭐죠. 계약 5년간 탁 맺어버리지. 장기로.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다가 이 자판기가 벌다가 어느 순간 훅 갔어. 뭐 때문에? 때문에. 원두커피 아이스 아메리칸 때문에 망한 거야. 자판기 시대가. 그게 자판기 안 팔리는 거야. 그게 시대의 상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인데 그게 다 영업의 수입이에요. 또 요즘에 우리나라 요즘 뭐 1인 가구가 많죠. 요즘 뉴스 보면 그거 뭐라 해요? 요즘 집에서 혼자 술 드시는 건 또 뭐라고 해요? 혼술. 또 혼밥. 맞다. 혼밥. 이게 있어서 편의점 매출이 엄청 늘었대요. 그것 때문에. 1인 가구. 우리나라 지금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 39%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넓은 평형수는 많이 필요 없어요. 결혼을 안 하니까. 이게 한 20평 이내의 평수들이 앞으로 미래는 더 발전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나오면 그 적은 평수에 세탁기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를 해요? 외국도 마찬가지야. 외국 뭐? 세탁방. 빨래방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돌리는 거 있잖아. 돈 1,000원 넣고 한번 돌리고. 대구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영업의 수입이에요. 그럼 다.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타소도. 그럼 이것은 영업의 현금 흐름이 아니라 영업 외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 요건 더 해줘야 돼. 그러면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을 우리는 거기 보면 유효 또 총소득. 자, 그러면 여러분 시험 문제 또 여기 보면은 유효 총소득은 여기까지는 돈 들어온 거예요. 공시를 고려한 임대료 수입, 돈 들어온 임대료 수입이에요. 공시를 뺀 임대료 수입입니다. 돈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오면 돈 나가는 게 있지. 여러분 건물주라고 생각했어요. 딱 받았어요. 그럼 돈 나가는 게 뭐 있어요? 그 지출하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뭐네요? 건물 소유주 안 해보니까 몰라요? 부동산을 운영하고, 여러분 대상 부동산에 직접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있잖아요. 이걸 영업 경비 또는 운영에 따른 비용이잖아요.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재산세, 재산세, 뭐 종합부동산세 하면 종합부동산세까지 포함시키면 되고, 또 화재보험료는 소멸성 보험료. 여러분 한 번 내면 없어지는 거죠. 화재보험료는 무슨 보험료? 소멸성 보험료. 요거 말고 또 뭐 많잖아요. 유지비, 관리비, 수선비, 전기요금, 전기세, 수도요금, 각종 수수료, 또 관리회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 관리인에 대한 뭐가 있다? 급여, 봉급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나올 때 주의해야 될 건 또 뭐는 안 돼요? 소유자 봉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소유자 봉급, 또 개인적인 업무비, 소유자 봉급이라든지 개인적인 업무 비용이라든지 또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비, 대수선비와 같은 자본적 지출액이라든지 부동산, 또 뭐죠?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 감가상각 비용이라든지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 비용, 이런 것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험 문제는요, 항상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서 가끔 계산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해주면 뭐가 나온다? 이제
수익, 영업소득, 순수익이 나오죠. 여러분 빨간 거는 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앞에 플러스는 안 적었어요. 돈 들어온 거. 순영업소득은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이건 돈 들어오는 거. 돈 들어와서 이제 순수익이 발생했어. 순수익에서 또 갚아야 돼. 뭐?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대출금에 대한 뭐를 갚아야 돼요? 원금 이자를 갚아야지. 이 부채 서비스에. 그건 아까 앞에서 원리금 상환액이잖아요. 원금 상환액에다가 뭐가 들어간다? 이자 지급에. 이 원리금 상환액을 갚아야지. 부채를 갚아야지. 대출을 받았을 때 부채를 갚으면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전, 세전 현금 흐름 또는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 또는 세전 우리가 현금 수지가 나와요. 그러면 또 세전이니까 또 납부해야겠죠? 세금? 뭐를 납부해야 돼?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 소득세를 납부해야 뭐가 나온다? 세후가 나오겠지. 세후 현금 흐름. 이게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세후 현금 흐름이 나온다. 세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수지. 요 빨간 거는 뭐죠? 돈이 들어온 거. 예? 돈이 들어온 거. 그죠? 그럼 요 총은 뭐예요? 총 또는 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순. 예? 총수는 뭐를? 총수는 총 투자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 순영업소득에서 타인자본 부채를 갚아버리니까, 요걸 갚으니까 뭐만 남아? 전후는 뭐만 남아요? 여기 전은 세전, 후는 세후. 요거는 뭐만? 돈 갚으니까, 이거는 총 투자해서 남이 돈 갚으니까 지분 투자액을 기준으로 계산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어림세법 배울 때 요 총수는 뭐를? 총투자액. 그리고 전후는 지분 투자액. 알면은 암기가 쉬워져요, 나중에.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해야 돼? 순서 총순 전후. 그러면 여러분 어림세법 할 때, 승수법 할 때 네 가지가 여기 나오죠. 총순 전후 네 가지. 자, 우선 기억해두고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그 시험 문제 우리 출제는 요것만 했었죠.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자, 여러분이 15년 지나서 나는 부엌에 가구를 교체를 해야 되겠다. 한 셈 가구로 나는 교체하는데 교체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매년 일정한 금액을 뭐 해나간다? 적립을 해나가.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대체 충당금이다. 여러분 대체 충당금은요, 플러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지 적립금은 요거 세금 공제가 안 돼. 그런데 뭐는 세금 공제가 되냐? 여러분 대출금 중에 돈을 갚는데 원금은 갚으면 되게 돼. 원금은 갚으면은 그만큼 갚은 만큼 내 지분이 늘어나니까 안 돼. 근데 이자는 지분과 관계없죠. 이자는 그래서 요건 세액 공제돼.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면은 이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돼. 마이너스는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되는 거. 이자 지급액은 세금 공제가 되고, 또 뭐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부동산 자체 감가상각 비용, 감가상각액도 세액 공제가 돼. 요걸 공제를 하면 뭐가 돼요? 과세 소득이 나오고, 여기다가 영업 소득 세율을 곱해주면은 영업에 따르는 소득세를 구하는데 주의해야 될 건요, 이 소득세 계산해서 여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는, 여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액은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하지 영업경비는 포함되지 않죠. 왜냐? 이 감가상각은 실제로 지출되는 현금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영업경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로 하는 게 감가상각액이라는 것을 잘 확인해 두셔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요즘에는 요거하고요, 또 요거하고 두 개를 같이 묻대. 29에 30회. 여러분 29에 30회 요거와 요 두 개를 같이 묻고 있어요. 뭐다? 또 일정 기간 보유하다가 뭐를 한다? 처분을 하죠. 처분, 매각에 따르는 또 뭐를? 현금 흐름. 자,
자, 부동산 처분 시에 또 매각에 따르는 또 현금 흐름을 계산하는 과정인데, 부동산을 처분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뭐가 있다? 매도 가격이 있어요. 자, 매도 가격에서 또 뭐를 빼야 돼? 여러분,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수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 매도 경비 또는 매도 비용이죠. 공제를 해주면은 매도액이 나오고, 여러분 대출을 받았는데 중도에 처분해주면은 대출 받은 금 중에서 상환된 원금은 관계없는데 못 갚은 돈 한꺼번에 다 갚아야 돼요. 이걸 전문용어로 거기 뭐라고 나오죠?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된 원금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상환 저당 잔금으로 나오죠. 자, 처음에 대출 받은 금액에 뭐를 곱해주면 돼? 중도 상환 시에 뭐를 곱해주면 돼요? 중도 상환 시에 잔금 비율을 곱해주면은 미상환 저당 잔금을 구할 수 있죠. 요 얘기죠. 미상환된 원금은 잔금 비율에 뭐를 곱해주면 돼? 대출금을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납부하기 전 뭐가 나온다? 세금을 납부하기 전 처분에 따른 차익. 세금을 납부하기 전 처분에 따른 차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지분복귀액. 지분복귀액이 나와요. 여기서 뭐를 한다? 이제 세금을 또 납부를 해야겠지. 어떤 세금? 처분 시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자본이득인데, 이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은 세후 세금을 납부한 이후에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지분복귀액을 구할 수 있다. 세후 지분복귀액을 구할 수 있다. 예. 여러분이 우리가 29회 30회 시험 요 두 수식을 알기만 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지문을 출제를 했습니다. 여러분 25회는 요거는 있거든요. 요게 A 가능 총소도 유효 B 순 C A, B, C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다음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암기해요? 암기해도 총순 전후 순서. 총순 전후는 빨간 거 돈 들어온 건데 총은 두 가지 있죠. 가능, 유효 두 가지가 있다는 걸 기억해두고 마이너스를 잡으세요. 마이너스는 돈 나가는 거 뭐죠? 공영부소. 공영부소. 순서로 공영부소 돈 나가는 거. 지출되는 비용. 이 공영부소는 아직 출제를 안 했어요. 다음에 출제하겠지 또. 옛날 12회 시험에 한번 냈어요. 12회 시험에. 12회 시험도 나오고 14회 시험도 요거에서 또 출제를 했고. 하여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자, 시험 문제에 우선 기본 3문제는 내는데 많이 낼 때 4문제 냅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 4문제 정도 출제되는 범위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4문제 정도 출제가 예상되는데, 자, 우선은 화폐. 우리 앞에서 뭐를 배웠죠? 화폐 시간 가치를 배웠는데, 이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느냐. 여러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이냐, 고려하지 않는 방법이냐, 여기 상당히 중요한데,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 한 뭐죠? 고려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게 되면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해. 현재 가치로 할인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죠? 할인 기법. 할인 기법. 그래서 할인 기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뭐다?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DCF법이라고 하고, 또 투자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수입을 현재 가치로 뭐한다? 할인을 또 해서
현재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현가 회수 기간이죠. 현가 회수 기간법도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뭘로?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는다. 현재 가치로 할인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기법? 비할인 기법으로서 정통적 분석 기법이 있어요. 자, 정통적 분석 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세법, 비율 분석법이 있어요. 자, 정통적 분석 기법이 이제 여러분 거기 나와 있죠. 자, 정통적 분석 기법은 단순 회수기간법. 자, 여러분 단순은 생략해도 관계없죠. 우리는 단순은 그냥 회수기간법이라 하면 단순 회수기간법. 현가는 반드시 붙여야 돼요. 자, 단순 회수기간법인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의미겠죠. 자, 시험 문제로 우리 영년으로 많이 우리 지문에 나오는데, 영년은 뭐다? 영년은 현재가 나와요. 자, 현재 3억을 투자했다. 마이너스는 돈 나간 거. 마이너스는 돈 나간 뭐다? 현금 유출. 현재 투자 금액 3억. 그럼 투자로부터 1년 차에 1억 들어왔어요. 2년 차에도 얼마? 1억 들어왔어요. 3년 차에도 얼마? 1억. 자, 4년 차 1억.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러면은 현재 투자한 금액 3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려요? 1억. 몇 년? 3년. 3년. 그게 단순 회수기간. 여러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2년 전에 출제를 했거든요. 계산, 표 주어지고 몇 년 걸리느냐. 표 해석 안 되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단순 회수하고 출제했잖아요. 몇 년. 자, 그래서 이때 이 투자 안의 회수기간, 이 투자 안의 회수기간,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년? 3년이다. 이 3년이 기업이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인데 여기 5년이다.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은 5년인데 5년보다 더 빨리 회수했다. 몇 년? 3년에 회수했다. 그럼 투자를 더 빨리 회수하니까 투자를 하겠지. 그런데 투자 안의 회수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기간 비율이 이게 더 길었어요. 5년인데 여기 몇 년? 7년이다. 7년 걸리니까 미래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그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이때는 뭐죠? 우리 독립. 독립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한 투자안의 의사결정이 다른 투자안과 연관이 없다. 말 그대로 독립.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죠. 상호 배타적. 여러분, 상호 배타적이라는 것은 나오면은요. 자, 28회 시험에 출제했었죠. 상호 배타적 28회 시험. 자, 그럼 얘기거든요. 항상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어느 거? 항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 요거죠.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요겁니다. 항상 배타적 따질 때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이 얘기죠. 투자 안의 회수 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 뭐 짧은 기간 중에서도 가장 짧은 단기간을 채택한다. 가장 짧은 단기간의 투자를 선택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상호 배타적. 그러면 가장 짧은 단기간을 선택하면요. 나머지는 뭐다? 투자는 배제 안 한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걸 상호 배타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투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자, 그런데 또 거기 보면은 회계적. 자, 여러분 29회 시험엔 또 회계적으로 출제했었죠.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회계적 수익률법 또는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하는데, 자, 그 개념부 한번 보세요. 그 개념 봤더니 여러분 우리 저 회계 기업에 가면 회계장부 있죠. 회계장부상에 수입도 있고 비용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계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계산했을 때 회계적 이익률은 또는 회계적 수익률은, 자, 요 수식은 24회 시험에 나왔습니다. 매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순이익, 연평균 순이익을 뭘로 나눠준다? 연평균 뭘로? 투자한 금액으로 나눠준다. 자, 이것이 기업이 목표로 하는 보다 이익률. 여러분 기업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이 5%인데 5%보다 회계 장부상의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그럼 투자 당연히 하죠. 이때는 당연히 투자를 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낮았다. 낮으면 어떻게 돼? 이때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배타적, 이게 독립적 투자일 때 그렇고, 그럼 상호 배타적 투자일 때는 항상 또 어느 거? 요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보다 큰 것 중에서도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 이건 29회 시험에 출제했습니다.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요겁니다. 한 6번 출제한 게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또 한 6번 나왔어. 그럼 왜 그러냐? 회계적 이익률법 또는 회계적 수익률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기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에 뭐가 있다? 내부 수익률법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많이 출제한 겁니다. 회계적 이익률법, 회계적 수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내용을 지금 거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8페이지 보시면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인데,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요거죠.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유출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항상 뭐를 기준?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뭐를 기준? 세후 소득 기준. 자, 세후 소득 기준 해요. 세전이 아니라 뭘로? 세후 소득. 그리고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정밀하게 분석하는데 부동산을 취득을 하죠. 취득을 해서 처분할 때까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다가 처분할 때까지 이 전체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합니다. 전체 취득해서 처분할 때까지 전체 기간 동안에 뭐를 반영한다?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한다. 전체 투자 기간 동안에 모든 현금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건요. 최근에 이것도 6년 동안 계산 문제를 안 냈어. 뭐만 나왔어? 계속 개념, 그리고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냐 기준, 특징만 계속 지금 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요, 최근에 개념을 내다 보니까 쉽게 출제를 답이 찾는데 작년에도 답이 쉬웠어요. 그 왜 여기가 요즘 계산을 잘 안 내냐 하면요, 지금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은 정밀하게 분석하는 건데 계산 문제 안 내는 이유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 여기 단원이 제일 어려워요. 투자 분석기법. 그래서 여러분이 수식도 많다 보니까 포기해버려. 포기한 요 단원을 쉽게 출제를 해버려.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분이 쉽게 공부하는 부분을 약간 지문을 어렵게 이렇게 바꿔서 출제하다 보니까 요즘 이쪽이 좀 쉬워요. 개념만 잘 알아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순현재 가치법. 자, 첫 번째 순현재 가치를 줄여서 뭐라고 하죠? 순현가. 네, 순현가. Net Present Value죠. 순현재 가치법. 개념 볼까요? 자, 순현재 가치법은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세후입니다. 아까 세후 기준,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계와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한 지분, 자기 자본이죠. 지분의 현재 가치 합계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을 순현재 가치법이죠. 그럼 시험 문제는 뭐를 출제한다? 계속 요거 출제하잖아요. 시험 문제는 순현재 가치 개념, 순현가, NPV 개념. 요걸 모르면 안 돼요. 29회도 정답했고 작년 시험에도 정답으로 물었잖아. 또 순현가의 개념 모르면 안 됩니다.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뭐다? 현재 가치.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뭐다? PV와 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한 금액 뭐다? I. 이것을 뭐 해준다? 빼준 것을 우리는 순현가라고 하는데, 문제는 항상 투자의 판단 시점은 무슨 시점? 현재 시점이란 걸 명심해야 돼. 이때 현금 유입은 돈이 들어온 걸 가끔 수입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요. 현금 유출은 돈이 나간 비용이거든요. 이때 현금 유출은 뭐다? 우린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투자한 자기 자본, 지분 투자액이다. 여러분, 총 투자한 금액이 아니라 무슨 금액? 지분 투자액이다. 자, 주의를 끈요. 뺀 것 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값을 순현가라고 한다. 맞죠? 그 29회 정답을 물었어요. 개념. 그러니까 항상 개념은 정확하게. 그리고 독립적 투자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 이거 뺀 거거든요. 빼기 때문에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해. 0을 기준. 그러니까 문제는요. 작년에 또 여기서 정답 물었잖아요. 0인데 이걸 뭘로 출제할 거야? 1로 출제해. 그렇지. 뺄 때는 1이 아니라 뭐다? 0이야. 그래서 순, 현재 가치법이냐. 그 순일 때 우리 0이다. 암기 잘 안 되면 순영. 암기 잘 안 되시면. 순, 현재 가치는 뭐를 기준? 0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0보다 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돈 나간 비용 현가보다 크니까 당연히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고 0보다 작으면 투자를 기각, 이루어지지 않는다. 독립적 투자일 경우. 그러면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는 항상 또 뭐가 이루어진다? 투자를 하는 거.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에는 뭐인 경우? 순현가가 뭐 0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순현재 가치가 뭐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죠? 상호 배타적 투자. 부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 그렇습니다. 부 재산의 극대화 원칙에 따라서.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할인율. 할인율은 어떻게 돼요? 자, 미래에 예상되는 현금 유입과 현금 유출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할인율로서 자본 비용이 뭐를 사용한다?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근데 여러분, 요구 수익률은 사람, 투자 주체 사람에 따라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죠. 요구하는 최선의 수익 다 다르지. 투자 주체에 따라 요구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할인율을 알아야 돼요. 할인율을 알아야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면 순현가를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순현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할인율인 요구 수익률이 결정되어져야 한다는 거. 자,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질문 하나 또 볼까요? 자, A 투자안의 순현가가 1억, B 투자안의 순현가가 3억이다. 그럼 각각 투자안의 순현가의 합이 A와 B에 동시에 투자했을 경우에 순현가가 4억이 되느냐? 되더라는 얘기. 이게 성립해요. 왜? 금액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그래서 각각의 순현가의 합이 함께 투자했을 경우 순현가와 같다는 얘기죠. 이걸 가치 가산의 원리라고 해.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한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항상 뭐 한다? 극대화시킨다. 투자자의 부는 뭐죠? 재산, 웰스를 의미하죠. 투자자의 이 재산, 부를 뭐에 항상 뭐 한다? 극대화한다.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은 순현재 가치법. 자, 순현재 가치법을
응용해서 나타난 두 번째가 바로 뭐죠? 수익성 지수법. 순현재 가치법을 응용해서 나타난 수익성 지수법. 자, 이 얘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A 투자안, B 투자안, C 투자안인데, 자, 순현재 가치가 1억이다. 자, 1억이면 어떻게 돼요? 다 0보다 크죠?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을 해. A, B, C 다 채택을 하는데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때 우리는 수익성 지수를 사용해요. 뭐가 다르다? 투자들의 순현재 가치는 똑같을 때 투자 금액이 달라. 투자 금액 I가 다른데 A는 10억을 투자했고 B는 10억을 투자했고 C는 20억을 투자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어느 걸 선택?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뭘 선택? A를 선택해야죠, 여러분은. 그럼 비교합니다. 다른 투자 대상 B, C와 비교했을 때 A를 선택한다.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 여러분은 뭐를 사용한다? 상대적이란 말을 사용해요. 상대적.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할 때는 뭐를 붙인다? 상대적. 그래서 다른 투자 대상과 투자 규모가 다른 다른 투자 대상과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 수익성을 나타낸다. 상대적 수익성. 자, 그러면 이제 개념 물을 때 수익성 지수 계산하는 게 중요하지. 자, 수익성 지수. 여러분 올해 좀 주의 많이 해야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 왜 주의를 많이 해요? 나중에 시험 되면요, 분모 분자가 왔다 갔다 해서 틀려. 여기가 분자는 돈이 들어온 유입이고 분모는 돈이 나가 뭐다? 유출. 여기서 틀려. 여기서 바꿔버리거든요. 이 분모 분자를 현금, 돈 들어온 유입의 현재 가치를 뭘로 나눠준다? 현금, 유출의 뭐? 현재 가치 I로 나눠요. 분모 분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1. 분모 분자일 때 0이 아니라 분모 분자일 때는 0이 아니라 2를 기준. 2를 기준. 양변을 현금 유출의 현가로 양변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2를 기준.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1보다 크면 현금 유입의 현가가 현금 유출의 현가보다 크니까 투자를 채택하고 1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항상 우리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 2를 기준한다. 수익성 지수. 이렇게 분모 분자 주어질 땐 2를 기준. 비율이죠. 분모 분자 비율로 주어질 땐 또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A의 수익성 지수와 B의 수익성 지수의 합은 어떻게 돼? A와 B에 함께 투자했을 경우에 수익성 지수와 같지 않다. 왜? 분모 분자 비율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아요. 가치 가산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고, 여기는 할인율이 또 뭐죠? 응용을 했잖아요. 요거 현재 가치로 구하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순현재 가치법을 응용했기 때문에 요걸 뭘?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 요구 수익률을 사용합니다.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자, 그리고 또 상호 배타적일 때는 어떻게 돼? 또 투자 이루어지는 거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수익성 지수가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상호 배타적 투자. 근데 올해 시험은 요거 개념에서 분모 분자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한다는 거 주의 많이 해야 돼. 항상 개념은 정확하게. 순현가는 0을 기준. 그럼 순은 현가는 0을 기준이니까 순0. 예? 순0. 그 수익성 지수법은 뭐를? 1을 기준. 그러니까 수1. 순0, 수1. 옛날 뭐 철수야 놀자 돼서 순영아 놀자. 수일아 나와라. 옛날 국어책 보면 철수영이 제일 많이 나오죠. 자, 저 내부 수익률 법. 세 번째. 자, 내부 우리가 수익률법. I,
알파. 자, 내부 수익률법입니다. 자, 내부 수익률도 뭘 말해요? 개념은 뭐죠? 투자에 대한 내부 수익률과 뭐를 비교?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하는 방법인데, 내부 수익률 개념을 또 시험에 많이 내잖아요. 내부 수익률 개념을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해요. 자,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입의 뭐죠? 현재 가치.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 부동산 투자로부터 장래 예상되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한 금액인데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뭐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같게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은요, 할인율로서 뭐를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래서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 두 개를 비교할 때 순현재가치법은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을 뭐를? 내부 수익률. 그래서 시험 문제 낼 때 이렇게 또 많이 내죠. 순현재가치법이나 내부 수익률법 모두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사용한다? 하면 틀린지 뭐. 많이 출제하는지. 자, 그럼 요 두 개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요 두 개가 같으면 이제 순현재 가치는 얼마? 순현재 가치는 뭐에서?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빼는데 같은 걸 빼니까 얼마? 같은 걸 빼니까 제로. 순현가를 0으로 만든 할인율인데 순현가가 0이 될 때, 자, 순현재 가치가 0이 될 때 내부 수익률과 뭐는? 요구 수익률은 서로 뭐다? 같다.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서로 같다. 자, 순현가를 또 시험에 낼 땐 0으로 만든 할인율이죠. 근데 순현가를 0보다 작게 하는 할인율, 아니면 0보다 크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또 말을 바꿔서 출제를 많이 해요. 저 같으면요, 순현가를 0보다 크게 하는 할인율을 낼 것 같아요. 왜? 내부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니까. 내부 수익률은요, 요 내부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외부는 뭐죠? 요구 수익률은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한 바깥 외부에서 주어진 수익률이고, 요거 내부는요, 외부와 달라. 요거는 투자한 그 자체 내부, 투자한 그 자체 내부에서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로서 연평균 투자 수익률을 얘기해요. 연평균 투자 수익률. 네? 거기서 나온 내부입니다. 자, 수익성 지수는 얼마? 자, 수익성 지수는 PV를 뭘로 나눠준 거? I로 나눠준 건데 분모 분자 같으니까 얼마? 수익성 지수 얼마? 1로 만든 할인율. 자, 26회, 29회 시험 요거 출제했어요. 또 순현가가 0이면 순현가가 0이면 PV와 I가 같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도 얼마? 1이 되죠. 이걸 26회, 29회 시험 2번 출제, 최근에. 그럼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또 요거 바꿔서 수익성 지수가 1이면, 그럼 수익성 지수가 1이면 어떻게 돼? 1이면 또 요 두 개가 서로 같죠? 이때 순현가는 얼마? 순현가는 또 0이 된다는 거.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자,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기대 수익률이라고 했어요. 이때 자본 비용인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이 시험 문제 29회 시험에 2년 전에 요구 수익률을 뭘로 출제했냐 하면요,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투자할 거냐 안 할 거를 판단했는데 시험 문제 요구 수익률 대신에 뭘로 출제한 거야? 실현 수익률로 출제했어.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무슨 수익률? 요구 수익률과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죠. 상호 배타적 투자일 경우는 어떻게 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투자안 중에서도 내부 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것이 상호 배타적 투자안이 된다. 자, 내부 수익률법은 또 요게 성립 안 해요. A,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10%다. B,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20%다. 더해주면 30%가 안 돼요. A와 B에 함께 투자해서 일공의 수익률이 30%가 안 되고 뭐 10 몇 프로가 돼요. 30%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아요. 자, 가치 가산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 의사결정의 판단 준거에서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어떻게 돼요? 항상 일반적으로 보다 우월한 방법이다. 왜? 투자자의 부를 항상 극대화시켜주니까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 현금 유입의 현가, 자 여러분 현금 유입의 현가, 자 3년 후에 우리가 5,000원이다. 3년 후에 5,000원이다. 자,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인데 이것을 현재의 가치로 할인한다. 1 플러스 뭐 3년 후니까 3서. 그리고 현금 유입의 현가, 현재 투자한 금액 1,000원이다. 예? 자,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서로 같게 만들어준 요 할인율, 이 M을 뭐라고 해요? 이 할인율 M을 뭐라고 해? 내부 수익률이야. 근데 여기 몇 차? 3승이니까 3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은 M값이 몇 개? 최대 3개.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여러분 3차 방정식 풀었는데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풀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허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실수가 안 나오고 문제 풀다 보면은. 그래서 뭐가 나올 수도 있다. 2개 이상의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 있는데 또 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실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고 뭐가? 허수, 이 i가 나오는 허수의 내부 수익률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내부 수익률법을 적용 못하고 뭐를 적용한다? 순형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순형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이론적으로 우수하다까지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림세법, 비율분석법, 그리고 금융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기출문제 풀어요.